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니올라에서 그동안 모셨던 패널분들과는 사뭇 다른 분을 모셨는데요. 펀드 매니저도 아니시고 애널리스트도 아닌 전업주부신데 방문자 수가 6천만 회, 그리고 블로그 이웃이 13만 명에 육박하는 파워 블로그님께 목돈 만들기 실전 테크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모으는 맛을 아낌없이 알려주는 재테크의 여왕 슈엔슈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6천만 회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 방문하신 거잖아요. 네, 네. 올해로 블로그 한 지 딱 10년 됐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게 네. 그 재테크의 여왕이신데 네.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계신지가 네, 네. 가장 궁금하죠. 네, 네. 어떤 비중으로 또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재테크를 하시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금융회사, 증권회사 출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주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제가 금융상품이라는 금융상품은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현재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증권회사 출신이라서 대부분 주식을 많이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제 저는 예적금 비중이 가장 높고요. 예, 그리고 뭐 국내 주식 ETF, ELS 이런 것도 다 투자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의외로 주식 비중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럼 좀 안정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에 있을 때는 이제 소득이 있으니까, 예, 그때는 오히려 주식 투자의 비중이 좀 높았던 편인데요. 우리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전업주부로 있으면서는 이제 원금을 잃지 않는 재테크를 그렇죠.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의 비중이 갈수록 좀 적어지긴 하더라고요. 혹시 부동산 쪽은 투자를 안 하셨나요? 네, 제가 부동산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좀 네, 하셨던 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여쭤봤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그동안 지내오시면서 네. 실패를 하셨던 적도 좀 있나요? 투자를 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주식에서 수익이 나지 않을 때는 이제 실패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적금 비중이 굉장히 높은 대신에 또 고금리 예적금의 비중이 높아서 주식에서 조금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또 만회를 해주기 때문에요. 사실 뭐 크게 실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네, 네, 이게 네. 올라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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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네, 네. 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네. 공부하면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네, 네.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네. 이제 성적이 나올 텐데 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정도 효용성을 느끼려면 네, 네. 시드머니라고 할까요? 네, 네, 얼마 네, 네.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네, 네. 효용성이 있을까? 이 금액이 대략 좀 궁금해요. 어떤 분들은 뭐 한 1억 넘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그쵸. 얘기하시기도 네, 하는데. 네, 네, 네. 저는 이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만 모아도 무조건 이제 실전 재테크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모이는 금액들이, 재테크에서 모이는 금액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1억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뛰는 단위들이 굉장히 속도감이 좀 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재테크 시작했을 때 1억 정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이 네, 네. 그 목돈이 있으면 다 좋지만 그렇죠, 이게 그렇죠.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방금 네. 말씀하셨지만 뭐 월급 얼마 정도 그쵸, 나오고 그쵸. 또 네, 네. 씀씀이도 있을 테고 네, 네. 이런 사회 초년생들은 재테크를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또는 이제 온라인으로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어떤 재테크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저는 원금을 좀 지키는 재테크를 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래서 적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 내가 적금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원금을 모아 가야지 원금의 소중함을 알아요. 예, 처음부터 사실 주식이라든가 우리 요즘 많이 하는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크게 한번 수익이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재테크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리스크가 큰 자산 쪽으로 오히려 더 자산을 좀 비중을 늘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또 원금에서 손실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금을 지키는 재테크를 하려면, 원금의 소중함을 알려면 원금을 쌓아가는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적금부터 해서 차곡차곡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금을 최대한 잃지 않는 재테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 그러면 돈 못 모으잖아요. 그거 어느 세월에 모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1,000만 원 모을 때까지는 내가 정말 아끼고 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소비
소비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 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적금을 통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모아. 그러면 적금도 여러 가지가 있고 네, 상품도 네, 네. 많은데 네, 네. 어떤 적금을 골라야 되는지를 네, 말씀해 네.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일반 시중은행에 있는 적금들을 하면은요, 금리가 높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특판 상품들을 잘 골라야 되는데, 아니, 특판 상품들을 어떻게 고르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슈엔슈 블로그 오시면 됩니다. 블로그 보니까 은행이랑 제휴해서 상품을 네, 만들기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회사에서 제휴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제 성향 자체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 위주로만 항상 추천을 하고 있어서 특히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그런 상품부터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적금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건 무슨 적금이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적금도? 네. 적금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우리가 부분을? 이제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요, 금융상품 설명서가 있어요. 그렇죠. 막 예. 이렇게 한참 읽어봐야 되는 그렇죠, 거요. 그렇죠. 보면 좀 잠이 오기는 네. 합니다만, 예, 근데 사회 초년생일수록 그런 걸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금융상품은 가입을 하면서 내가 뭘 가입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이 내가 적금으로 가입해놓고 예금으로 알고 이자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금융상품을 투자하기 전에 꼭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완벽히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상품 투자 설명서를 쉽다고 생각하더라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2년도 하반기에 고금리 예적금을 좀 많이 가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3년짜리, 5년짜리가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때 가입만 하고 불입을 안 했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적금을 가입만 해놓고, 그러니까 1회차만 가입만 해놓고 나머지는 넣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넣어도 네, 되는 거라서? 나중에 넣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제 만기를 좀 연장하기 위해서 금융소득과세, 종합과세를 좀 피하기 위해서 제가 넣지를 않았었는데 그 고금리 예적금들에 이제는 제가 이제 3년 이렇게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ELS 투자를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제가 2022년도에 가입했었던 그 고금리 예적금들의 그 금리가 7%대가 다 넘어요. 네, 그래서 3년, 5년 만기니까 이자가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제가 만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올해 제 목표입니다. 굉장히 실무적인 궁금증이 드는 건데 네네. 금리가 높은 상품인데 네. 욕심은 나. 근데 네. 내가 지금 많이 돈을 내기는 어려운 형편이야. 그렇죠. 그래도 기간이 있고 꼬박꼬박 내야 되는 원칙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적금이라는 네, 건? 맞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죠? 정기 적금만 가능해요. 정기 적금만 가능하고요. 우리 이거 이제 선납이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내가 이연된 만큼, 그 다음에 선납을 해서 만기를 채우는 방법인데, 요거를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정기 적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늦게 내든 빨리 내든 이자에는 변동이 없어요. 약정된 이자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초반밖에 안 넣었잖아요. 네. 처음에 가입했을 때만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만기 때 그냥 중도해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어떤 금융상품이든 상품 설명서를 조금 자세히 읽어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금의 그 방법을 이제 제가 이용을 해가지고 선납이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초반밖에 붙지는 않았지만 얘를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제가 지금 그 방법을 강의 중이거든요. 그 방법을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22년도에 저하고 같이 3년, 5년짜리 적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만 불입을 하고 계속 불입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적금 개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저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도 6, 7개 정도 되는데 얘네를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만기까지 가져가려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선납위원이라고 하는데요. 슈앤슈의 선납이연 활용법. 적금 상품은 월 100만 원씩을 납입하는 12개월 만기 적금입니다. 첫 번째 사례, 615 방식, 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1월 1일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날 100만 원을 납입하고 500만 원을 추가로 선납합니다. 이러면 12회 중 6회분을 납부한 셈입니다.
7월 1일이 되면 100만 원을 추가 납입합니다. 7회분이 납부됐습니다. 11월 말쯤에 500만 원을 적금 담보 대출을 실행하는데 기존에 납부했던 700만 원을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출받은 500만 원을 12월 만기 하루 전에 잔금 500만 원을 납입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적금에 들어간 자기 자본 700만 원, 대신 적금 효과는 120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사례, 1-11 방식, 예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월 1일에 적금을 가입하고 한 달치 100만 원을 납입합니다. 같은 날 1100만 원을 6개월 만기 고금리 정기 예금에 예치합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예금 만기가 됐을 때 이 1100만 원을 이자와 함께 출금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이 1100만 원을 나머지 11개월분 적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결국 실제 적금에 들어간 1200만 원의 적금 이자 외에 6개월 만기 정기예금에서 얻은 이자까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선납 이연 방식이 가능한 적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가입하면 나중에 부담은 되겠네요. 그렇죠. 유지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만기를 조금 변동시키는 거예요. 아, 각 통 적금마다의 만기를 좀 네, 달리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구나. 2022년도에 내가 5년짜리를 5개를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2027년도가 만기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한꺼번에 전부 다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2개 정도만 2027년에 만기를 맞이하고 2개는 28년, 1개는 29년 이런 식으로 만기를 순차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럼 그렇게 좀 1000만 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로 하면 네. 지금 초년생 입장에서 몇 년 정도, 몇 개월짜리 적금을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목표로 하고 적금을 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씩은 예, 모아서 1년 정도는 예, 그러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재테크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바싹 1년 바싹 그렇죠. 모아서 네, 목돈 네. 만들고. 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20대 때 이런 설명 못 듣고 네, 힌트 네. 못 들어서 네. 지금 40대가 됐는데 이제 좀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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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40대가 재테크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20대보다. 예, 왜 그러냐면은 40대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예, 그렇죠. 저도 40대인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지출되는 부분이 워낙 커가지고 실제적으로 돈 모으기가 가장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내가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불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리스크가 큰 자산에 들어가게 되면 원금에서 손실 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원금에서 한번 손실이 나게 되면 재테크를 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처음부터 큰 목돈을 만들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차곡차곡 모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은퇴까지 사실은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퇴가 막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돈 모으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조급하게 생각이 네, 들거든요. 조급해요. 그래서 40대일수록 오히려 절세 혜택 주는 계좌들 있죠. 아. ISA라든가 그다음에 연금 계좌라든가 예, 뭐 저율과세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오히려 세금을 조금 아끼는 방법. 그다음에 내가 이제 노후 대책을 위해서는 연금 계좌를 통해서 뭐 미국 ETF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조금 더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TF 얘기 많이 하던데 네, 네. 뭐 나스닥 100이나 S&P 500에 네, 네. 꾸준하게 쭉 넣어라. 네, 이게 네, 네, 뭐 네. 정석처럼 네, 얘기를 네, 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네. 그 방법은 괜찮은가요? 지금 미국 네. 시장도 막 유동적이고 한데.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ETF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좀 생소하게 낯설게 생각을 했는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미국 시장으로 국장에서 빨리 탈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미국 시장으로 많이 가는데 저는 미국 시장을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를 투자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크게 봤을 때요. 미국 시장처럼 우상향하는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내가 미국 지수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매월 나오는 월급에서 일부를 딱 띄워가지고 연금 계좌에다가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요즘 너무 좋은 게요. 연금 계좌에서 적립식 약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꼬박꼬박 네, ETF를 펀드 매수하듯이 예, 꼬박꼬박 사줍니다. 예, 그래서 아예 예, 연금 계좌를 개설하시면서 ETF 적립식 약정까지 하시면 예, 매월 ETF를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25년이 시작됐는데 네네. 이번에 올해 주목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재테크에. 저는 사실 올해는 주식 시장이 오히려 국내가 조금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보다.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든 계속 우상향만 하는 시장은 없어요. 예,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조했었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빠졌으니까요. 근데 미국은 나스닥이 거의 30% 올랐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반대의 양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예. 뭐 우리나라가 항상 미국과 디커플링이기는 했지만요. 예, 올해는 오히려 국장은 올랐지만 미국 시장은 연초 대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유럽도 오히려 올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막 큰 수익을 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ETF 모으기가 굉장히 좀 괜찮지 않나? 그러면 내가 사지 않았는데 계속 올라가는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조정받을 때 사는 게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하거든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미국 ETF를 좀 꾸준히 사는 그런 걸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하여튼 올해는 조금 국장을 조금 더 위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여러 종목들도 있고 네, 네, 섹터도 많은데 네, 네. 혹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가 있을까요? 저 올해 로봇 관련주 계속 연초부터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연초에 로봇주 산 게 좀 지금 100% 이상 수익이 나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섹터들이 사실 올해 방산주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예, 연초에 로봇주도 좋은 편이고, 뭐 이제 그런데요. 예, 그렇다라고 해서 그 섹터가 또 뭐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우리 시장의 특징이 그 일일 그 매매를 봤을 때 하루 그날 사고 그날 파는 비중이 50%가 넘어요. 정말 단타 시장이군요. 네, 단타 시장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종목을 사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매일매일 단타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그냥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또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나 혼자 장기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좀 이번에는 재테크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 네. 저도 한동안 가계부를 썼거든요. 네, 네, 네. 제가 직접 가계부를 썼는데 네, 네. 장점보다 개인적으로는 단점이 많았던 게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가계부 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목적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가계부를 쓰는 목적이 대부분 나는 소비를 좀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소비가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달 쓰는 나의 그 생활비가 줄어들지를 않다 보니까 이거 쓰는 이유가 있나? 라고 하면서 솔직히 1월 달에 희망차게 썼다가 2, 3월부터는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계부 목적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물가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실제로 내가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자녀가 있는 이런 또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한테는 또 좋은 거 먹이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식비가 줄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이들이 가는 학원비는 매년 상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는 가계부를 어떤 용도로 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내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돼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얼마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용도인데 근데 신윤씨님 저는 아무리 가계부를 짜도 여유 자금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하면 어느 항목에서 내가 줄일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식비부터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직장을 맞벌이를 하다가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면서 오히려 제일 먼저 줄인 게 통신비였어요. 통신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통신비를 이제 제일 뭐 높은 걸로 해가지고 썼다던가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전업주부가 되면서 굳이 높은 통신비를 그렇죠.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금제를 그래서 제일 낮추는. 그래서 요금제부터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 항목들 뭐 렌탈이라든가 이런 거부터 또 줄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의외로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비용들을 고정 지출을 하나하나씩 좀 줄여 나갔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필요 없는 보험이 있다. 근데 그동안 내가 이거 줄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 그냥 계속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부터 과감하게 줄여야 실제로 내가 재테크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여유 자금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일일 가계부만 쓰는 게 아니라 재산 가계부라고 해서 재산 장부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산 장부요? 네, 네. 그러니까 재산 장부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정말 장부처럼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재테크의 비중이 어디 많이 쏠려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가입했었던 몰랐던 펀드가 튀어나오더래요. 네. 그런 것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나의 성향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원금에서 손해나는 게 싫은 분인데 알고 봤더니 나는 주식에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들어있어서 내가 잘못 투자했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그 재산 가계부, 재산 장부를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나의 투자 성향도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재산을 좀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가 그 연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슈엔슈님 블로그에 보면 네. 9만 원 예금에서 10,000원 벌었다 뭐 이런 사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노력해서 10,000원 버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저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네, 아마 보신 게요. 그 수협은행 거 무슨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00원짜리 쿠폰을 줬던 그런 이벤트였는데 어떤 예금을 가입을 하는데 그 10,000원 쿠폰을 받고 그다음에 10만 원짜리 예금을 가입을 하는 근데 그 예금이 만기가 3개월짜리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의 돈은 9만 원이 투자가 되는 거고 쿠폰 10,000원 받아서 10만 원짜리 이렇게 투자하는 건데 내가 뭔가 예금을 가입을 했어. 그런데 이미 10,000원을 벌고 가입을 했네? 이러면 내 삶에 뭔가 활력소가 되고 원동력이 좀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또 다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우리 경제적 자유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파이어죠. 이 경제적 자유라고 목표를 했을 때 슈엔슈님은 대략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져야지 내가 경제적 자유를 가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지. 제가 이거 블로그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목표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나이 40에는 10억을 벌고 나이 50에는 20억을 벌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얼마를 벌어야 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재테크에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테크를 저는 평생 활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죽기 전까지는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요. 나는 노후에도 사실 재테크라는 게 은퇴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년이 없는, 정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테크를 꾸준히 이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미 파이어족이 아닐까요? 유튜브 같은 건 안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주로 유튜브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하지 않는 행태 유튜브 이외에 어떤 곳에서 어떤 정보를 얻는 게 재테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좀 소개해 주시면. 사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유튜브를 또 내가 봐야 될지, 어떤 정보가 정말 사실인지, 또 어떤 정보들은 너무 또 제가 속았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제 홍수처럼 정말 물려들어서 어떤 걸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재테크 도서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경제신문 읽어야 돼요. 신문. 경제신문에서 많은 걸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신문만큼 나의 그 경제 지식을 빠삭하게 알려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적금 같은 경우도요. 경제신문에서 또 특판금리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신문을 좀 항상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경제신문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종이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경제 섹션을 읽거든요. 끝날 때 연애 섹션으로 끝났어요. 맞아요. 뭐 스포츠나 이쪽에 관심 가는 기사를 클릭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테크를 하는 목적이 추후에 뭐 노후, 안정적인 노후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슈엔슈님이 생각하시기에 월 얼마 정도 내가 쓸 돈이 있는 상태 그게 안정적인 노후다. 우리나라의 요즘 시점에서 그게 궁금한데요.
사실 그게 좀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노후에도 병원비 때문에라도 두 사람이 살려면 500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적정이 300만 원이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월급 수준은 그래도 꾸준히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렵죠. 예, 이미 은퇴한 이후니까 그 예전 월급대로 살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국민연금이든 아니면 사적연금이든 다 계산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매달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외에 플러스 되는 거는 내가 재테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월 그 지출 총 금액은요, 예전에 급여만큼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출 줄이기가 어려워요. 네네. 좀 쉽지 않은데요. 네, 다 맞습니다. 갖고 네, 가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 급여만큼 가져가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컸으니까 아이들한테 나가는 비용은 조금 제외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씀씀이 줄이기가요,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 바로 전날 또 네. 지금 부산에서 강연을 하고 네네, 오셨는데, 네네. 그 많은 강연자 분들이 오셨을 때 네네. 가장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셔라라고 꼭 네. 당부하시는 이야기나 아주 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 말씀하시나요? 제가 이제 항상 재테크하면서요, 3원칙을 꼭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원금을 잃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모르는 상품은 투자하지 않는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3번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내가 모르는 거는 투자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게 되면은요, 그 상품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남이 추천을 해줘서 이렇게 남 탓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난 재테크에 대해서는 내가 또다시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재테크면 내가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투자한지 알아서 다시 이렇게 여기서 내가 손실이 나서 잘못됐구나 라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손실을 또 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리스크가 큰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모르는 상품에 투자할 때는 조금 더 과감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이제 좀 확신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재테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목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테크라고 하면 그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좀 멀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소액이 있더라도 일단은 재테크를 시작을 해야지 또 계속 불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다,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래를 또 보면서 같이 살아야 하니까요. 현재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미래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현재 바로 재테크를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재테크는 은퇴가 없다라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급해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재테크하는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